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죠. 통계청에 따르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외식 부문을 구성하는 40개 중에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없고요. 약 70%는 전체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또 가공식품도 물가가 오른 품목이 내린 품목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2년 전보다 여전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 때문에 식품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하락을 고려해서 제품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한 상황에서 일부 식품 기업들은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거둘 정도로 호시철을 맞고 있다는 게 이유인데요. 기업들 입장에선 물가 상승 요인이 생길 때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보니까 정부와 소비자들의 가격 인하 요구를 다 충족시키긴 어려운 점도 있겠죠. 어쨌든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가격 인상에 무조건 편승하거나 가격 담합 행위는 없는지, 이런 불공정 행위 등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파종한 작물들의 싹이 나면 이 솎아주기를 해야 하는데요.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 자세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조윤주 외신캐스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중국 소식이 첫 소식이네요. 네. 중국이 이번 달에만 무려 50만 톤의 미국산 밀 구매를 취소했다고요. 속내가 뭘까요? 당해봐라. 죄송해요. 당해봐라.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기분 나쁘지? 약간 이런 진짜 기분 나쁠 것 같은 게 이거 맞죠? 예약했다 취소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 양이 또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서만 50만 톤. 근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요.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중국 쪽에서 제기한 거 아니냐. 중국에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중국이 26만 4천 톤 규모의 미국산 밀을 구매하는 걸 취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지난 8일에도 24만 톤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만 거의 50만 톤이 넘는 밀 구매를 취소한 건데 1999년 미 농무부가 자료를 발표한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마디로 하려고 했다가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뭔가 해명은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도 뭐 이제 안 살 때 묻긴 하잖아요. 왜 안 네. 사냐고. 예. 고객의 변심입니까? 뭐 뭡니까? 그렇죠. 뭡니까? 좀 더 나은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이제 중국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좀 나은 더, 제품이 있다? 네, 좀 더 싼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미국이 대중국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처리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업 컨설팅 업체인 에그리소스 관계자는 구매를 취소한 것은 중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밀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쪽에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최근 들어서 앞에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밀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중국이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 사겠다라고 했는데 찾아보니 좀 다른 나라에서 좀 더 싼 물건이 있었고 그걸 중국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좀 상도덕상 이런 일은 잘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밀과 콩, 옥수수 이렇게 농산물을 중국 쪽에서 이제 구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 그때는 중국이 미국 쪽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낸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이렇다 할 만한 뭐 화해 무드 또는 미국 쪽의 대중 정책에 기조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결국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결정을 내린 거다라는 의견도 같이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정상회담하면서 중국이 디리스킹 뭐 얘기를 하면서 좀 두 나라 간의 미국과 중국 간에 좀 화해 무드가 있을 거다. 그리고 양안 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이 좀 더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 주겠지라고 기대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자 중국에서 그럼 나는 안 해. 야, 근데 기분이 좀 나빠. 네. 약간 이런 거 아닐까. 야, 둘이 언제까지 싸울래나. 이거 진짜 근데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네. 중국 입장도 답답할 거 아니에요. 뭐 다 그렇죠. 맞고 네. 국제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잘해줄 듯 하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압박도 가고 정책 기조 변화가 없으니까 음. 사실 이 뭐 1등하고 2등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자, 근데 약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진짜 이렇게 막 모두 살려고 하고 네. 가격도 싼 게 많다고 하고. 네. 근데 아까 오프닝 할 때 네. 참 그렇게 원자재 가격 낮아진다는데 식품 가격은 엄청 오르고 네, 맞아요. 정말 얄밉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싼 거를 찾는 거죠. 네. 네. 근데 참 특히 이제 그런 부분 있잖아요. 뭐 식품 기업들이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거뒀다. 야, 이런 뉴스 할 때는 진짜 가슴이 답답합니다, 진짜. 근데 또 네. 그럼 식품 회사를 다녀야 되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이익이 지금요? 생겼으니까 아니 이익이 생겼으니까 뭐 네. 인센티브 뽑아줄래나? 죄송합니다. 예. 네, 하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 중국이 네. 또 이제 일본 원전 오염수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네. 대비죠. 대비죠.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해 달라. 고 이거를 일본에 요구했다고요. 네. 보통 이제 이런 대단한데요. 국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국제 상설기구 그런데 이제 제소를 하거나 요구를 하는데 중국은 아예 대놓고 일본 측에 중국과 일본 양국 간의 방사능 오염수 관련 회담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중국이 미래 경제적 피해 대비하기 위해서 보상 시스템을 좀 구축해 달라라고 일본 측에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국제 원자력 기구가 안전하다고 말을 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중국은 그래도 모르지 않냐. 좀 지나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국 간에 여전히 외교 당국이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중국이 배상한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으면서 양국 간의 협상이 좀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맞죠? 네, 여전하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뀐 게 전혀 없고요.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작년 8월 달부터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한 상태이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 지속적인 대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보상 제도를 중점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해양 방류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한 국제 감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존 방식대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가 지금 감시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물론 국제 원자력 기구는 국제 기구이긴 합니다만 네. 합니다만이 뭐예요?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일본 쪽에서 29억 엔 우선으로 258억 원 정도 국제 원자력 기구에 지원을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일본이 국제 원자력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 돈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원활하게 조사 활동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습니다라고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에헤이. 돈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아 그렇군요. 하필이면 또 이때 이렇게 또 국제원자기구 사무총장이 지금 일본에 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이제 방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는지 확인한다고 갔는데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주겠습니다. 네. 라고 이럴 얘기를 때는 했다고 참 합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고 답답합니다. 또 네. 중국이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 보면 또 주변국들도 조금 힘을 보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워낙 먹거리랑 직접 연관된 문제다 보니까 또 국민 건강 안전. 참 개인적으로는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이 중국은 힘이 세니까요. 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없잖아 있죠. 네. 가운데 껴 있잖아요. 네. 자, 미국 정부가 네. 미국에서 생산된 육류와 달걀에 대해서만 미국산이라는 표시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던데 네. 예전에 안 그랬다는 건가요? 네. 설명을 저는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네. 네.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네. 미국 정부가 미국산 육류, 달걀을 사고 싶어하는 구매자를 편의를 위해서 그동안에 메이드 인 USA, 미국제, 미국산 또는 product of USA, 그러니까 미국산 생산품 이렇게 네. 했었는데요. 이거를 마크를 붙이는데 생산자가 임의로 이걸 붙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네, 그래서 미국 농무부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사육되고 도축된 고기와 달걀에 대해서만 미국제라는 레이블을 붙일 수 있도록 아니, 규정을 당연히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을 강화하는 건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건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아무나 아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겠죠, 설마. 네. 근데 이 새로운 법이 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하고요. 미국 정부는 생산자들에게 지금부터라도 당장 좀 협조를 해달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이블 부착은 원래 자발적으로 생산업체들이 붙인 거고요.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고기, 가금류, 달걀의 12%에만 부착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한마디로 그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게 아닌데 네. 미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이해가 안 됩니다. 동물의 고기, 기타 축산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회사들은 상표에다가 USA 제품 이렇게 네, 아시겠죠? 예, 무슨 붙일 말인지 수가 알겠어요. 있었고요. 예를 들면 미국은 소비되는 소고기의 12%를 호주, 캐나다, 브라질에서 사육된 소를 수입을 해서 네. 미국에서 도축해서 가공하면 미국산이 되는 거죠. 그럼 송아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외국에서 도축되어서 포장 가공되는 소고기를 많이 미국에서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 역시 재포장하면은 미국산이라고 표시되는 경우가 제가 관대했었네요. 예,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미국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지 생산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좀 강화를 한다고 하는 건데 특히 미국 목조 사업용 협회 측에서 관련법을 강화해달라고 로비를 엄청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불이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 정부도 이전의 법들이 소비자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다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한 건데요. 농무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소비자들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USA 생산품이라는 표기가 육류 생산 과정과 그 전부 그리고 대부분 미국 내에서 이게 생산이 된 거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당연하죠. 네. 그렇죠. 한국에 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해만 소지가 있다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농무부 담당 부서가 이 법을 개정하기로 결정을 했고 무려 3,363건의 소비자의 요구들 제언이 쏟아지면서 결국 이걸 정부가 수정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또 이제 기후 위기 네. 저희가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후 위기로 바나나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근데 지금 마트에 가보면 예전보다 좀 가격이 사실 좀 오르긴 올랐어요. 바나나가요? 예, 근데 이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 요즘 과일을 끊었어요. 아이 뭘 또 그렇게까지 조금 먹으면 되잖아요. 한 개 먹을 거 반 개 먹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되죠. 그래서 네. 이게 기온이 오르면서 곰팡인 푸사리움 월트 TR4가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기온이 오르면 네, 곰팡이. 그래서 이제 그때 왜 저희가 파나마병에 강한 유전자 변형된 바나나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때. 네, 그렇게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바나나끼리 유전자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파나마병이 유행하면은 모든 바나나가 병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강한 이제 바나나를 만든다고 하는데 BBC 보도에 따르면 지금 푸사리움 TR4 이게 호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으로
옮겨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호주. 어. 예, 이 포자가 저항력이 매우 강한 데다가 홍수나 강풍을 매개로 해서 다른 지역까지 멀리 진짜입니까? 예, 날아간다는 건데요. 네네. 결국 이렇게 이제 기후 온난화가 지속이 되면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결국 바나나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이렇게 포자가 더 빠르게 확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타격 받게 되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비용 상승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용 상승에다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식품 기업들은 돈 많이 번다면서요. 비용이 상승한다는데 임금 왜 안 오르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하여튼 예. 네, 그리고 이제 인력 부족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바나나 가격이 오르게 될 것이고 연간 바나나 수입량이 50억 개 정도 이르는 영국에서도 이미 일부 상점에서 바나나 부족 사태가 이미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2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지구 평균 기온 섭씨 1.5도씩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니까 결국 야, 이게 말이 되나요? 네. 2023년 2월부터 올 1월 사이에 네네 그렇습니다. 이 1.5도가 올랐다고? 이런 짧은 기간에도 예. 올랐다고 하니까 네네. 결국 지구 온난화 기온 상승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능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적게 오를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그렇죠. 시점이 되지 않나 네. 싶고 실제로도 바나나 가격 뭐 여러 가지 농작물 가격 이런 거 오르는 보면은 우리가 이 지구 온난화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해외 농업 소식. 네. 그 다음 거 듣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아침 시간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 이거 궁금하거든요. 네. 네, 해외 농업 소식 지금까지 외신캐스터 조윤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나나 어떻게 해요, 관장님? 큰일 그게 났네. 우리 장모님 필수 간식인데 필수입니다. 꼭 찾으시거든요. 야, 그래도 멋지네요. 장모님 생각을 바나나를 하자마자 장모님 생각을 하시는 로맨티스트. 자, 오늘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최근에 파종한 작물들 어떻게 좋은 소식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오늘도 날씨가 춥던데요. 네. 2월에 파종한 작물 중에서 완두가 싹이 났습니다. 네, 그 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도 많아서 걱정을 했는데요. 모두가 싹을 내서 땅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완두콩은 떡잎이 땅 속에 있어서 번잎이 바로 이렇게 땅 밖으로 올라옵니다. 녹두나 강낭콩, 메주콩과 같은 종류는 떡잎이 밖으로 나온 후에 네. 번잎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떡잎이 땅 밖으로 나오니까 번잎이 땅 밖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떡잎이 땅 밖으로 나오는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녹두나 콩은 떡잎이 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물로 먹을 수 있죠. 녹두나물과 콩나물로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네. 완두나물이 없는 이유는 이렇게 번잎이 땅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강낭콩이나 동부 그다음에 팥 같은 경우도 떡잎이 나오긴 하지만 특유의 향이 네. 좀 거슬리는 향이 나서 좀 선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땅콩은 또 이렇게 나물로 키워 먹기도 합니다. 땅콩을요? 땅콩나물 안 드셔보셨죠? 안 먹어봤는데요? 굉장히 아삭하고 맛있어요. 그래요? 네. 전 처음 녹두나물, 숙주나물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작물들의 이름을 찾아 나서는 일인데요. 의정부에 가면 네. 신숙주님의 묘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이제 신숙주님의 후손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마을이 있는데요. 그 마을에서 토종 씨앗을 수집하면서 그 중에 녹두가 있어서 물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그분들은 어른 이름을 따서 나물 이름을 붙이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래요? 그렇죠. 콩은 콩나물이고 녹두는 녹두나물이지 왜 숙주나물이냐며 항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숙주님이랑 상관이 있는 거였어요? 저는 네. 이 자체를 몰랐는데. 그러셨어요? 예. 왜 이런 일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아느냐고 이렇게 질문 드렸더니 네. 단종. 단종을 유배시키고 등장한 세조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렇죠, 나왔던 그렇죠. 예. 수양대군. 예. 수양대군을 따랐던 그 생육신의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좋은 이미지는 아닌 배신의 아이콘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숙주나물이라 이렇게 붙었다고 했는데 후손들은 또 다르게 알고 계셨어요. 예. 신숙주님이 녹두나물을 워낙 좋아해서 밥상에 녹두나물이 없으면 드시지 않았다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숙주나물로 세간에서 불리게 되었지만 그 집안에서는 그래도 녹두나물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녹두나물로 이제 부르기로 했는데요. 네. 신숙주님이 드셨던 녹두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집에서 좋은 토종 녹두도 수집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나물을 주로 우리만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런 나물 안 먹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잘 못 본 그래도 것 같은데. 예. 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물과 새싹 채소들을 먹지만 먹죠. 예, 특히 베트남 요리는 나오잖아요. 예. 1900년 초 서양인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특유의 음식으로 이 콩나물과 녹두나물을 신기하게 여겼다는 글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네. 전에 설명했듯이 신선한 넓은 잎의 채소로 밥을 싸서 먹는 쌈 문화가 우리의 대표 음식이라고 한다면 새싹을 길러 나물로 먹는 문화가 또 우리 고유의 음식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쌈에다가 나물도 네. 쌈이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좀 그렇죠. 묘한 네. 맛이 나고. 네. 네. 그리고 지난 보름에 우리 묵나물 반찬에 오곡밥을 드셨을 텐데요. 묵나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잎을 말려서 묵혀놨다가 먹는 나물이죠. 주로 승가에서 만들어낸 음식인데요. 고기를 금해하는 승가에서는 속세에서 먹던 음식의 맛과 질감을 채소나 곡식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묵나물을 기름에 볶아 이렇게 양념에 묻히면 고기 씹는 식감과 고기의 맛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고기가 귀했던 시절에 민간에서는 이런 음식을 즐겨했습니다. 모 방송에서 음식 칼럼니스트가 그런 소개를 하면서 스님 그냥 고기를 드세요 이랬다고 사실 하던데. 저도 네. 근데 그때 고기 구하기 어려웠군요. 고기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님들이 드시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절에 오는 이제 사부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음식을 차렸겠죠. 두부의 경우에도 콩단백을 이용해서 고기를 대신했고요. 또 밀에 있는 단백질을 활용해서 글루텐이라는 성분을 이용해서 빵을 만드는 것도 바로 중국의 승가에서 이루어낸 속세의 흔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네. 대단합니다. 안 만든 게 없네요. 네, 거의. 요즘 비건 음식에서 볼 수 있는 콩고기와 같은 것도 결국 이런 글루텐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근에 이제 비건 레스토랑을 한번 갔는데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게 뭐 고기가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계속 물었어요? 네. 이게 고기가 아닙니까? 막 하여튼 글루텐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완두 이야기하다가 많이 밖으로 옆길로 빠졌는데요. 네. 과수 작물 중에도 이렇게 떡잎이 나오지 않고 본잎이 나오는 대표적인 과수가 밤나무입니다. 밤나무. 예, 과일을 먹고 파종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형태로 싹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은 꽃가루 수분이 잡박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꽃가루가 이렇게 수분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종자를 열매에서 종자를 이렇게 채종하더라도 잡종이거나 재래종의 형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번식하지 않고 주로 이제 삽목이라든지 접목으로 번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혹여 씨앗을 심어서 성장시켰다면 원하는 과일나무의 가지를 가져와서 접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씨앗을 심으면 거의 대부분은 잡종이 된다고 봐야 되네요. 네. 운 좋게 씨앗으로 성장시켜서 원래 먹었던 과일이 열렸다는 분은 20명에서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예요? 네. 예. 그 파종에 대해서 더 알려주실 것들이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는 씨앗을 파종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요. 네. 그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흩떡 뿌림, 줄 뿌림, 전 뿌림 방법이 있다고 이렇게 뿌리는 말씀을 방법? 네, 네. 들었는데요. 물 주는 방법과 이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씨앗을 파종하는 이후에는 물을 충분히 줘서 이렇게 발화해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후에는 땅속에 있는 물을 따라 싹을 틔우기 때문에
파종 후 주는 물로 충분히 싹이 틉니다. 그러니까 계속 싹이 나올 때까지 계속 물 줄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흙이 패어서 씨앗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후에는 별도로 물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예. 예, 싹이 모두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솎아주기 작업입니다. 솎아주기요. 싹이 나온 이후에 네네. 어떤 타이밍이 적절한가요? 솎아주기는? 솎아주기를 해야 할 타이밍은 네. 자라나온 싹들이 모두 나와서 다 이제 싹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네. 예. 그러면 싹들이 서로 겹칠 때 솎아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잎이 전개돼서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순간 솎아주기를 하는데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솎아주기를 합니다. 덜 자란 싹들을 주로 이제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잘 자란 싹들을 솎아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덜 자란 싹들이 힘을 받아서 더 잘 자랍니다. 잠깐만요. 네. 덜 자란 싹들을 키울 수 있도록 잘 자란 싹을 솎아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네. 잘 자란 애들이 아무래도 좀 웃자랄 수도 있고 튼튼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잘 자란다고 좋은 게 아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봄에는 날씨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덜 자란 애들이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더 튼튼하게 잘 자랍니다. 반면에 네. 가을에는 이제 덜 자란 애들을 솎아내야죠. 그래서 가을에는 봄에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 네. 요 정도니 하고 이제 솎아내는 거고 봄에는 아닌 거고. 네. 가을에는 이제 초기 성장이 중요하거든요. 가을엔 점점 날씨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먼저 자란 애들을 중심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잘 자란 애들을 계속 키워 나가는 거고요. 예. 봄에는 잘 자란 애들을 솎아내서 덜 자란 애들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줍니다. 야, 이거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네. 예. 봄철 농사와 가을철 농사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 조금 다른 게 아닌데 예. 완전 반대인데요 네. 지금. 예. 그래서 최종 솎아주기 단계에서는 마지막으로 작물들의 간격을 15cm에서 20cm 간격으로 엽채류의 간격이고요. 네. 과채류는 40에서 60cm 정도의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을 마칠 때까지의 간격을 만들어주면 네. 씨앗 파종이 끝납니다. 이렇게 소금 작업을 할 때에는 남길 작물의 뿌리가 들뜨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소금 작업 이후에는 물을 듬뿍 주어서 남은 작물들의 뿌리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물을 듬뿍 준다. 네. 소금 작업 이후에는. 네. 네. 혹여 자란 싹을 솎아내서 버리기 아깝다고 생각되시면 잘 씻어서 새싹 비빔밥 재료로 사용해 드립니다. 근데 아마 키워서 이렇게 나온 싹들을 이렇게 먹기는 좀 되게 예,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심고 싶으신 분들은 싹을 뽑아내듯이 섞지 마시고 뿌리 주변에 흙을 붙여서 파낸 다음에 옮겨 심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파서 옮겨 심는 것들은 옮겨 심을 곳에 물을 듬뿍 준 다음에 좀 깊게 심듯이 심어주면 활착을 잘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재밌는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관장님. 어떤 행사예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전국에 있는 씨앗 도서관들이 강화도에 모여서 토종콩으로 두유를 만들어보는 행사를 합니다. 오, 전국에 있는 씨앗 도서관이. 예. 다음 주 수요일 27일이죠. 네. 오후 2시쯤에 하는데요. 강화도에 있는 콩새알 두부 공장에서 합니다. 네, 콩새알 두부 저희가 파종법에서 들었던 얘기죠, 그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토종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요. 네. 오후 2시에 강화도.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행사에서 다양하게 이제 겨울을 난 숙군 토종 보종들도 이렇게 나눔을 하기도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전국 씨앗도서관 카페에서 확인하시고요.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 못해드린 사연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3689님, 농사는 안 하지만 재밌어서 들어요. 궁금한 건요. 은행 순나무 씨앗이나 묘목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 근데 재미있어서 들으시는 분 치고는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네, 은행 순나무 묘목 생산에 관심 가진 지 15년 정도 됐어요. 네. 와, 본 방송을 10년 가까이 녹음해서 가지고 있네요. 와. 야, 네. 제 나이 73.
충북 청주 미원면 시골 살아요. 본 방송에 문자도 처음 보내요. 하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큰 절을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애청자실 뿐만 아니라 네. 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제가 10년 전에는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네. 제가 8년 차거든요. 그래도 제 방송 많이 들어오신 분이시네요. 거의 뭐 다 들었다고 봐야죠. 네. 관장님 또 그걸 또 세고 계세요 또. 예.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암수로 이렇게 암구루하고 수구루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 순나무를 보통 이제 가로수에다 이렇게 많이 심습니다. 암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떨어져서 냄새가 독하잖아요. 근데 되게 그 열매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 고려하지 않고 그냥 심은 건가요? 요즘은 그래서 순나무만 심는 그런 이제 요즘은. 조경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전에는 안 그랬던 거죠. 네, 아마 이제 가로수로 이렇게 좀 판매를 하실 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씨앗이나 묘목 상태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씨앗 상태는 전혀 모르고요. 묘목은 순나무는 위로 자라고 암나무는 이렇게 옆으로 좀 퍼진다는 그런 정도로 근데 구분하고 되게 애매한데요. 있고요. 네. 말로 들어서는 일단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산림청이나 이런 데서 임업연구소에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주로 이제 DNA 검사. 그래서 이제 성세포가 다르니까 그런 이제 PCR 테스팅을 통해서 요즘은 구별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PCR 시험도 씨앗이나 아니면 묘목의 이제 조직을 이제 이렇게 채취해서 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이렇게 묘목으로 키우신 분들은 다양하게 심어놓고 일단은 수용을 보고 순나무, 암나무 판단해서 이렇게 출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 야, 이거 어렵네요. 간간히 가다 보면 암나무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아하. 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3689님. 근데 어렵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거 비용도 좀 들 것 같은 그렇죠. 생각이 임업연구소나 드는데. 이런 데에 이제 전문 연구소의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 연구소의 도움을 받는 거는 간단한가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비용이 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8625님, 제가 대파를 베란다에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앞으로 대파는 사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큰 소리를 쳤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온 것 같아요. 대파에 진드기가 엄청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아이고 네. 어떡합니까? 마트 뛰어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단한 분이신데 그래도 대파를 우리가 의외로 대파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 그리고 대파가 친환경이 드물어요. 그래요? 네, 대파가 이만큼 이제 병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병도 그래서- 잘 걸리고. 네, 그래서 텃밭 하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대파는 직접 재배해서 드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농약 범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이분은 이제 또 진드기라고 그랬는데 진딧물이 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밭 외부에 있는 밭이면 보통 이제 메리골드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에 많이 심으면 맞아요. 예, 진딧물이 메리골드 향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집 안에서 이렇게 심었으면 집에 있는 그 주방 세제 있잖아요. 네. 예, 주방 세제를 한 방울 정도를 페트병에다 넣고 세게 흔들어요. 네. 세게 흔들어서 거품이 안 보일 정도로 거품 모양이 안 보일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안 되면 믹서기에다 갈아서 그러면 아주 그 방울 물방울 그 거품 입자가 아주 작아지겠죠. 딱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 그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근데 거품이 생기거든요. 예, 근데 그럴 것 거품이 같아요. 아주 작아서 그야말로 점점이 바뀔 정도로 작게 만든 다음에 그걸 이제 직접 뿌리는 스프레이에다 넣고 이게 뿌려주시면 이렇게 진딧물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한 번으로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이 진딧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8625님이 꼭 이 얘기를 듣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 네. 되면 마트 가야죠 뭐. 네. 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 한 분과 전화 연결해서 직접 궁금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지역에 계신 누구신가요? 예, 저는 서산의 서산. 예, 유아 할머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할머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는 텃밭에 조그만 텃밭에 있는데 거기다가 열무 좀 심어서 그냥 친환경으로요. 네. 농약 그런 거 안 치고서 그냥 해서 이렇게 쳐가지고 열무김치를 좋아해서 열무김치 좀 담아 먹을까 하고요. 네네. 네, 근데 뭐 걱정되거나 문제되는 게 있으실까요, 혹시? 예, 근데 거름이랑 이제 거름하고 그 파종하는 시기 네. 이거 이제 또 농약은 안 치고서 그냥 이렇게 네. 질러서 먹으려고요. 예, 농약은 네, 네. 싫으시고. 예, 일단은 열무는 예, 열무나 이제 얼갈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봄철에 재배하면 벌레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하는 방법은 예, 고추를 심잖아요. 예, 예, 고추 심는 사이사이에 열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예. 고추 그늘에다가 열무를 키우게 되면 아무래도 좀 병이 덜하고요. 그다음에 예. 아니면 좀 늦게 만약 파종한다 그러면 예, 콩 심을 때 콩밭 한쪽에다가 이렇게 열무를 심으면 콩밭에 열무 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심으면 또 병이 좀 덜한 방법으로 할 수 그래요? 있습니다. 파종 방법은요. 보통 4월 4월 중순쯤에 이렇게 파종하는 게 좋고요. 너무 추운 날씨에 이렇게 파종을 하게 되면 자라긴 하지만 꽃대를 올릴 위험이 있어요. 예, 꽃대를 올려서 꽃이 피고 씨앗이 맺히면 열무를 못 먹잖아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는 한 4월 중순쯤에 파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관장님 그럼 그때는 비닐을 안 씌우고서 그냥 이렇게 심어도 되죠? 그건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풀 매는데 수고로움이 있으시면 이제 비닐 하시는 게 좋죠. 검정 비닐. 그래도 그냥 쫙 안 치고서 그냥 보공해로 해서 이렇게 물 같은 것도 이렇게 자주 주고 해서 이렇게 하려고요 거기. 물 자주 주는 거 맞나요, 관장님? 네. 이제 빨리 속성으로 키워야 되는 게 열무 얼갈이기 때문에 물은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예.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유할머니? 예. 예, 잘 많이 배웠어요. 날마다 잘 듣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문자로 또 남겨주세요. 자, 이어서 오늘 올라온 질문 시간 되는 대로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8898님, 머루포도 가지를 물병에 담아놨더니 잎이 피어났으나 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 포도나무 꺾꽂이 방법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항상 재미나게 잘 듣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저도 이렇게 포도를 꺾꽂이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물병에 담아서 싹을 틔웠다는 분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기온이 좀 높아야 되고요. 기온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물병에 꽂아 놓을 때는 위에 윗부분 잘라낸 부분에 이렇게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이나 테이핑을 해가지고 막는 게 아니면 촛농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막아서 수분 증발이 많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근데 온도가 높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좀 높아야 되나요? 적어도 20도 이상은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네, 네. 예. 그리고 꺾꽂이 일반적으로 꺾꽂이 하는 방법은 마사토에다가 잔 마사토도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잘디 잔 마사토를 이제 원예상에서 팔아요. 마사토 같은 데다가 꺾꽂이를 한 다음에 이렇게 물을 잘 듬뿍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전체를 감싸듯이 이렇게 덮어주면 수분 증발도 막으면서 이렇게 활착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잔 아주 잘디 잔 마사토에 예, 마사토도 규격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굵은 마사토 아니면 새 마사토. 새 마사토를 마사토로. 예, 근데 이용하시면 비닐을 어떻게 씌우라는 거예요? 이 꺾꽂이 한 것들을 다 다 덮게요? 예. 물을 준 다음에.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수분 증발들을 많이 막아서
안에서 이제 수분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일종의 그 비닐하우스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네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주로 이제 온도를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한 방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못 해드린 질문들은 저희가 잘 보관했다가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낮에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또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지에 또 많은 눈 소식이 있고요. 해안가에 심지어 강풍 소식도 있습니다. 날씨 변화에 여러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습니다.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래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 문자가 온다고 하네요.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못했으면 어떡해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니 그때 신청하면 돼요. 신청할 때 폐경지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니 자세한 건 공익직불제 콜센터